23일 금요일에는 코스닥이 불을 뿜었죠. 사상 최고가 경신이에요. 코스피 훈풍이 코스닥으로도 올라타는 거 아니냐. 유튜브, 커뮤니티, 증권방송, 전부 신고가 랠리, 역대급 장세, 흥분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시장 한쪽에서는 조용히 학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급등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를 수 없는 이름들이 있죠. 휴림 로봇, 현대차 그룹 패밀리, 그리고 알테오젠. 특히 오늘 얘기의 주인공은 일단 휴림 로봇으로 시작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회 요인도 이야기해 보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오늘 얘기의 첫 번째 주인공 휴림 로봇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휴림 로봇 거래량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9,240만 주, 평소에 수십 배고 급등기 때보다도 훨씬 많은 역대급 물량 폭발이 있었는데 이 순간부터 이미 이건 상승이 아니라 탈출 신호였습니다. 이 종목의 시나리오는 외국인이 쓰고 외국인이 연출하고 외국인이 배어맞고 외국인이 마감했어요. 결과는 뭐냐? 금요일 기준 23일 개인 투자자분들을 비싼 가격에 거의 전원 포획했습니다. 외국인이 3일 동안 830억 원을 매도했죠. 잔혹한 설거지 완료예요. 차트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이었을까요? 답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외국인은 누구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장기 펀더멘털 자금, 시총 작은 급등주에서 들어와서 하루 300억, 400억 단타치고 튀는지 절대 안 합니다. 천천히 들어오고 조용히 모으고 길게 가요. 반면 가짜 외국인은 누구냐? 한국의 큰손들, 작전 세력들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빌려 쓰는 거죠. 주로 SG나 JP모건, 홍콩, 싱가포르 창구. 이렇게 외국인 매수를 찍히면은 개미들 눈에는 뭐로 보이죠? 아,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구나. 착시 유도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구조가 나옵니다. 왼쪽 주머니, 외국인 계좌, 오른쪽 주머니, 개인 차명 계좌 수백 개, 김철수, 이영희, 박준석, 지인, 가족, 동호회 계좌. 세력은 절대 본인 이름으로 거래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력이 외국인 계좌로 2만원에 10만주 매도 주문, 동시에 본인 개인 계좌 100개로 사모아놨던 개인 계좌 100개로 2만원에 10만주 매수 주문. 시장에는 뭐가 찍히죠? 와, 20억 거래 폭발. 하지만 실제로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그 누구도 모르게 주식만 이동한 거예요. 돈 거의 안 쓰고 거래량만 폭발시킵니다. 즉 빌드업, 유인, 디데이 구조인 건데 1월 초 중순에 휴림 로봇이 빌드업 구간이었죠. 동호회 계좌, 사모펀드 창구, 외국인 창구 섞어서 조용히 주가를 띄웁니다. 1월 중순 이후에는 유인 구간이죠. 상한가 만들고 대박주 탄생 소문 퍼뜨리고 가짜 외국인 매수 보여주면서 안심시켜요. 그리고 1월 23일 설거지 데이, D-데이 장 시작하자마자 최고가 맛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와, 더 간다. 그 순간부터 시장가 꿀렁 그냥 그 물량들을 개인분들에게 다 떠넘깁니다. 이게 파리잡이 지옥이에요.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세력은 100억만 씁니다. 상한가 만들면 개미분들이 흥분해서 200억, 300억을 스스로 밀어 올려요. 세력은 100억 썼는데 시총은 500억 증가. 이게 바로 거품 제조 공식이에요. 진짜 피해자는 항상 최고점 이후에 들어온 진성 개미분들. 여기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손실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게 휴림 로봇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타겟, 현대무백스죠. 1월 23일 금요일 현대무백스 차트가 완벽하게 복불된 차트예요. 휴림 로봇이랑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장시작 최고가 맛 보여주고 장중 내내 꿀렁꿀렁 설거지, 결국 하한가 근처 마감, 고점 대량 거래량, 설거지 완료. 왜 동시에 터졌을까요? 두 종목 모두 같은 테마입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 세력들은 단일 종목 아니에요. 섹터 전체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알고리즘으로 동시에 터는 거죠. 신호 떨어지면은 기계적으로 동시 투매, 시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두 종목을 동시에 작업하는 거는 부티크 펀드, 사모 세력들에게는 아주 흔한 구조예요. 같은 운전수가 핸들을 잡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제 결론은 휴림 로봇이나 현대무백스는 당분간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설거지 끝난 자리에 남는 건 뭐냐? 잡초 그리고 개미분들의 시체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26일 월요일 시초가 급락 후에 14,000원, 15,000원 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등해도 17,000원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악이면 바로 12,000원 직행할 수도 있죠. 그때는 미련 없이 탈출해야 됩니다.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 45,000원 위로 반등 나오면은 욕심 버리고 탈출하는 게 좋아요. 3만원 종가로 이탈하면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구간인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작전 끝난 자리는 절대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세력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거는 반등이 아니라 후유증이죠. 지금은 수익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 자본을 지켜야 할 타이밍이고 장 강하다고 급등주 따라가면은 시장 최고가 날 내 인생 최저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도 대형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숫자만 보면은 많이 안 빠졌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 22일 목요일 하루에 현대차에서 외국인이 무려 1.5조 원을 역대급 매도 폭탄을 던졌어요. 이게 그냥 매도가 아니에요. 20만원, 30만원대에서
하면서 계속해서 모아오던 물량을 50만원대에서 한 번에 전량 정리한 거죠. 초대박 수익이 확정됐고 교과서적인 고점 차익 실현입니다. 보통은 이럴 때마다 기관, 특히 연기금이 현대차 주가를 받아줬죠. 그동안 외국인이 팔 때마다 그 밑에서 받쳐주던 마지막 방패. 그런데 이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도 3,300억 원 순매도, 외국인 1.5조 원, 기관 3,300억.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았냐? 정답입니다. 개인분들. 그날 개인분들이 받은 물량만 무려 1.8조 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23일 금요일 휴림 로봇이랑 무벡스가 같이 떨어질 때 외국인이 또 5,400억 매도, 기관은 또 830억 매도. 이걸 또 개미분들이 다 받아주셨죠. 6,300억 원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틀 동안 개인분들이 받아낸 물량만 거의 2.4조 원. 언제나 매번 그랬는데 요즘 시장 구조가 더 심해요. 외국인이 고점에서 털고 나가면 기관 연기금도 같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5천이다 뭐다. 개인분들이 선동되면서 신인용, 미수, 마통까지 끌고 와서 아니면 집까지 담보로 잡고 제3의 주포 역할을 하는 중이죠. 가장 위험한 구조잖아요 이게. 왜냐면 외국인은 이미 가장 좋은 가격에서 떠났고 기관도 방패를 내려놨고 이제 남은 거는 고점에 묶인 개인분들 물량, 앞으로 쌓일 악성 매물 벽이잖아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제낀 2.4조 원의 물량이 이게 전부 앞으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묘지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조금만 오르려 한다면 본전 오면 팔자, 손실 줄이고 나오자. 이 물량이 위에서 계속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다만 지금은 정말 관계 영역이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듯이 또 계속 들어오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전고점에서 개인분들이 시체를 쌓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상황을 한 줄로 말하자면 1차적으로는 화려한 피날레 후에 청구서가 날아온 구간이에요. 기술적으로 단기 하락 뒤에 52만원, 53만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발 매수 구간이죠.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신규 매수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물량을 줄이는 탈출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대차가 이 정도면은 아직 속으로는 골마이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1월 21일 수요일 마이너스 22%라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 보기 드문 대폭락을 기록했는데 1월 16일 고점 대비 불과 3거래일 만에 27%가 증발한 거예요. 이날 데이터가 수급 붕괴 그 자체였는데 기관이 하루에만 7천억 가까이 던졌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절 혹은 펀드런에 가까운 탈출이죠. 반면 개인분들이 한가 근처에서 7,400억 원을 빚내서 받아냈을 가능성이 큰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외국인도 858억 원을 매도하면서 하락에 일조했죠. 기관의 투매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날 외국인의 매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지경이에요. 원래 외국인은 알테오젠에서 1,000억 정도는 꼈다 뺐다 단타만 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본 알테오젠 관련 공시가 트리거 역할은 했지만은 근본 케이스가 보여주는 예가 자명하죠. 실제 시장이 버블 속에 새벽 4시, 5시 사이에 있고 기대치보다 못하는 또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바닷속에서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부터 순서대로 인명 구조원 분들에게 퇴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요 지지선이 45만원, 40만원이 모두 붕괴되었고 차트가 망가졌는데 1차적으로는 단기 낙폭이 너무 과대해서 빠르면 36만원, 37만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었죠. 실제로 금요일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면서 알테오젠도 38만 8천원, 5% 가까이 상승했는데 하지만 이날 수급도 외국인이 고작 500억 원, 기관은 그렇게 팔아제끼던 기관은 330억 원 정도 미미한 수준이죠. 반등하더라도 그리고 이 40만원이 강력한 저항선, 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부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 시체들 때문에 V자 반등이 다른 바이오주 대비 알테오젠에서만큼은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7,400억을 산 개인분들 중 그리고 목요일에는 1,150억을 추가로 더 샀어요. 다음 주에 반대 매매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35만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 12월 초에 지지선인 30만원 초반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일단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바닥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한번 반등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희망을 갖기보다는 손실이 크더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해 나가는 게 현명해 보이는 구간인 거죠. 기관이 6천억 원 이상을 던진 종목이다 보니까 당분간 회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진입, 물타기 금지고요. 몇십 프로 빠졌다고 해서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관이 버린 주식이고 개인분들의 시체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 1,000억 원 이상은 매수해줘야 되겠죠. 바닥을 다시 잡아줄 때까지 최소 앞으로 일주일 이상은 관망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알테오젠은 많이 날카로워요.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하지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클럽의 끝자락에서 아직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금요일 여기서 터졌습니다. 23일 금요일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큰 재료를 대령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천을 달성하자. 이건 구호가 아니라 정책 목표 선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뉴스 시티그룹이 한국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책 플러스 재정 플러스 유동성, 시장에 돈을 덮을 준비를 하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동안 구조를 기억하시면은 코스피 안에서 섹터끼리 키 맞추기, 대장주와 후발주의 키 맞추기, 현대차 하면은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하면은 제주반도체, SK하이닉스 하면은 한미반도체였잖아요. 이걸로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인 건데 이번에는 코스피에서 코스닥, 지수별 키 맞추기, 이게 1월 말에 핵심 테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위치가 지금 역사
역사적 구간에 있습니다. 코스닥이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에 무려 26년 동안에 300에서 1000포인트 사이 거대한 박스권에 있었죠. 그 안에서 몇 번 튀어오르다가 매번 다시 눌려버린 시장, 그리고 최근에 알테오젠 악재로 세게 한번 또 급락했었죠. 그렇게 다들 겁먹고 던질 때 결국에는 스마트 머니들의 설거지였죠. 다시 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23년 고점인 956포인트를 돌파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승 초입 신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알테오젠 악재 때 같이 급락했던 다른 바이오 종목들, 전형적인 개미 털기의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공포를 만들고 신용을 털고 손절을 유도한 다음에 밑에서 주워 담는 패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코스피가 아닙니다. 코스닥 수급. 금요일 하루에만 개인분들이 무려 1조 614억 원을 순매도했죠. 이게 그냥 매도냐? 아니죠. 이건 공포에 질린 패닉셀링, 신용 반대 매매를 피하려는 투매, 손절 플러스 강제 청산 물량인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분들이 바닥에서 털린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이 1조 물량을 누가 다 받았느냐? 기관분들이 다 받았죠. 약 1조 원 가까운 매수. 솔직히 코스피 위원회가 코스닥 3천을 가자고 하는데 안 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1,300억 원 가량 매수. 합치면 거의 1조 1,000억 원인 거예요. 개인이 던진 물량을 메이저가 싹쓸이한 날입니다. 이건 수급 신호로 보면은 바닥 시그널이 코스닥에 꽤 강력하게 뜬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코스피는 외국인 현물 매수가 27억 원, 슈퍼개미 수준인 거죠. 이건 사실상 손 놓은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기관만 약 1조 원 매수. 근데 문제는 연기금이 여전히 3천억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은 없다, 연기금은 판다, 금융투자 매수는 대부분 프로그램, 기계적 자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작스러운 폭락은 없겠지만 코스피에 외국인 없이는 쫓아가기 힘든 답답한 박스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도 보면은 이날 선물을 거의 의미 없는 계약이에요. 지난 21일 9,500계약 매수 이후에 추가 상승 베팅은 완전히 주저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 포지션은 하락은 막자, 근데 적극적으로 올릴 생각도 없다. 완전 중립 스위스 은행인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이 자금 성격은 다 알죠. 단기성이고 언제든 빠질 수 있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바뀌면은 바로 매도, 영혼 없는 수급인 거예요. 그래서 26일 월요일부터의 그림은 초반엔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앞설 확률이 높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물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금융투자가 나오는 날에는 조정,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는 날에는 다시 반등,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손바뀜 속에서 23일 금요일 코스닥을 누가 이끌었느냐? 디지털 자산, STO, 스테이블 코인, 대장격으로는 다날, 그리고 카카오페이, NHN KCP, 헥터 파이낸셜, 미투원 등등,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까지 합류를 했죠. 특히 삼천당제약, 이날 진짜 악질 흐름이었던 게 장 초반에는 10% 이상 급등을 시키다가 바로 위에서 한번 쫙 빼고 중후반에 다시 급격히 끌어올려서 15% 급등했죠. 같이 투자하기 제일 힘든 욕심 많은 세력들의 교과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BL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보로노이, D&D 파마텍, 스테이블 코인과 바이오 테마가 동시에 불을 뿜은 날이었어요. 전날에는 목요일 전고체 섹터가 살짝 이러한 신호를 주고 있었죠. 코스닥에서 한마디로 앞으로 정체가 될 수 있는 코스피 옆에서 코스닥이 다시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STO, 디지털 자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미국 주식 하나가 있습니다. 한때는 차세대 이더리움 제국, 이더리움 차르, 이름부터 묘하게 무거운 비트마인이 있죠. 탐리 의장님의 비트마인. 이 종목의 인생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돼요. 상장 직후에 8,000%가량 폭등. 지금은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죠. 20, 30달러 박스권. 개미분들 시세 더미 위에서 월가의 장송곡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개미분들의 눈물과 멘탈의 잔해만 남았죠. 심지어 작년에는 탐리 의장님이 직접 한국까지 와서 PR, IR, 주가 부양, 사업의 유효성 온갖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뉴스는 전부 이거예요. 절대 매수하지 마라. 최악의 지배구조다. 이번 주주총회는 광대극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비트마인이 승인받은 게 뭐냐면은 최대 발행 가능 주식수를 500억 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주식을 찍어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분기 적자는 약 7조 원, 현금 소모 중이고요. 이더리움을 더 사야 되죠. 운용비가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돈 필요하면 주식을 찍는다.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이 많이 된다. 주가 하락 압력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사면은 동시에 두 가지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이더리움 가격 하락 리스크, 주가 희석 무타기 리스크, 이중 디버프죠.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최근 주주총회가 놀랍게도 CEO도 없었고 CFO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주주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경영진이 단 한 명도 안 나온 겁니다. 그냥 무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회사 내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주주를 아예 무시하는데 거버넌스 붕괴다 이거는. 게다가 톰리 의장님은 본업인 펀드 스트랩과 비트마인을 겸직 중에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비트마인에 집중하고 있나? 이 의심이 주주들 사이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 신뢰 붕괴를 그대로 반영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찾아오는데 비트마인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단순 스테이킹 회사가 아니다. 디지털 버크셔 해서웨이로 변신하겠다. 연간 이더리움 수익 4천억 달러를 스테이킹 수익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겠다. 시장에서는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버크셔는 수십 년간 흑자 기업이고 비트마인은 분기 적자가 7조인데 현금도 부족하고 주가 희석이 되고 있고, 그러니 제코가 석자인데 버크셔 드립치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미스터 비스트 회사의
회사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주들 멘탈이 붕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DAT 회사가 왜 유튜버 회사에 돈을 써? 적자 기업이 엔터테인먼트에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해? 이건 시너지가 아니고 하이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미묘해져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건 끝난 회사다 싶은데 문제는 지금 주가 위치입니다. 현재 가격이 25에서 28달러 구간이죠.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비트마인 시가총액이 보유 이더리움 가치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즉 회사 사업 가치를 영원으로 치고 금고환 이더리움 가격만 내는 가격,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회사를 통째로 사서 이더리움을 다 팔아버리면은 바로 공짜 차익이 발생하는, 이게 차익거래 바닥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코인 관련주는 MSTR도 마찬가지인데 보유 자산 가치보다 마이너스 10% 이상 싸게 거래되는 구간이 오면은 마이너스 10% 이상 싸게 거래되는 구간이 매우 짧습니다. 즉 지금 28불은 통계적 바닥 혹은 무릎 구간, 여기서 더 빠지려면은 이더리움이 폭락하거나 횡령 배임, 진짜 망가지는 악재가 발생해야겠죠. 그리고 잠시만 시선을 바꿔보자면은 미스터 비스트 투자가 도박일 수도 있지만은 천재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마인이 이미 들고 있는 이더리움은 120억 달러, 약 16조 원이죠. 이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2억 달러 더 사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겠죠.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비스트 구독자는 3억 명이에요. Z세대, 알파세대, 미래의 투자자 집합소예요. 만약에 이 구조가 작동을 한다? 챌린지 상금을 이더리움으로 지급합니다. 받으려면 지갑을 설치해야 되죠. 수천만 명이 신규 유입돼요. 스테이킹 연결을 하죠. 팬덤 경제와 토큰화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NFT, 굿즈, 영상 소유권을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게 되죠.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3억 명을 강제로 이더리움 생태계로 밀어넣는 마케팅인 거예요. 계산을 해보자면 투자금 3천억 원이 2억 달러 정도 되죠. 비트마인 자산이 120억 달러. 만약 이 효과로 이더리움 가격이 단 2%만 상승해도 자산이 2.4억 달러 증가하는 거예요.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가격 자체를 띄우는 전략인 겁니다. 성공하면 신의 한 수, 실패하면 회사 멘탈 붕괴, 올인 도박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더리움 상황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50일선 아래, 200일선 아래, 중장기 하락 추세, 거래량이 평균의 4분의 1. 요약하자면은 방향성은 없고 관망 중이고 에너지 축적 단계인 거예요. 만약 매도 압력이 세지면은 2,700불, 2,500달러까지 테스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이더리움이 2,500, 2,700불 구간일 때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분할 접근을 해도 비트마인은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은 꽤 알쏭달쏭한 포지션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트마인은 그래서 사업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고 거버넌스가 붕괴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주식 희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바닥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산가치 대비 통계적인 바닥이고 이더리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라는 초대형 트래픽 카드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건 정상 투자 종목이 아니라 이더리움 대중화에 올인한 고위험 베팅 종목인 겁니다. 성공하면은 전설, 실패하면은 교과서급 폭망 사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지금 코스닥 3천, 앞으로 크립토 테마가 날아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본토 미국에서는 비트마인이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MSTR과 함께 마이클 세일러와 탐리 의장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